여러분, 제가 지금 떨리는 손으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년이에요. 30년을 개처럼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고 하루도 안 쉬었어요. 맞고 굶고 욕먹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낡은 돌절구 아래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금괴예요. 150개 45억 원어치.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고소했고 남편은 저를 도둑 취급했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994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의 어느 날 25살 혜진 씨는 빨간 봉투에 담긴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청첩장이 아니라 중매 제안이었죠. 혜진아, 이번에 좋은 신랑감이 나왔단다.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삭바느질로 세 남매를 키웠죠. 혜진 씨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옷을 잘 만들었지만 월급은 적었습니다. 엄마, 어떤 분인데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상철이라고 32살이야. 우리 동네 옆마을에 사는데 집안이 부자래. 땅도 많고. 며칠 후 혜진 씨는 처음으로 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다방에서였죠. 상철 씨는 키가 크고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혜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혜진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상철입니다. 상철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상철 씨, 혜진이가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소문난 솜씨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혜진이는 성격도 참 착해요. 순하고 말도 잘 듣고요.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계속 혜진 씨를 칭찬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것처럼. 혜진 씨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중매의 과정이니까요. 일주일 후 혜진 씨는 상철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죠. 어머, 집이 정말 크네. 혜진 씨는 놀랐습니다. 큰 한옥에 넓은 마당, 그리고 뒤뜰까지. 정말 부잣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 될 분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 당시 52살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키가 작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혜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거실에 앉은 혜진 씨와 어머니, 박순자 씨는 차를 내왔습니다. 혜진 씨 맞죠? 네, 어르신.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집안이에요. 법도가 매우 엄격하죠. 며느리가 되려면 그만큼 각오가 필요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혜진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담그는 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밥은 무쇠솥에 불 떼서 짓고 빨래는 손빨래만 해요. 세탁기 같은 건 쓰지 않아요. 혜진 씨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는 찬물로 하고 마당은 매일 2번 쓸어야 해요. 아침 저녁으로. 박순자 씨는 계속 규칙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에요.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네. 혜진 씨는 점점 겁이 났지만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혜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 집으로 시집가도 될까요? 혜진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규칙도 너무 많고 어머니는 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알잖니? 내가 좋은 집으로 시집가야 동생들도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원래 다 무서운 거야. 내가 잘하면 나중에는 좋아지실 거야. 정말요? 응, 엄마 말 믿어. 그리고 시집살이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힘든 게 아니란다.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1994년 4월 15일 혜진 씨와 상철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려서 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이 100여 명 정도 왔죠. 혜진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중고로 산 드레스였지만 혜진 씨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우와, 신부 예쁘다. 하객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혜진 씨를 바라볼 뿐 그 눈빛에는 뭔가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험하는 듯한, 평가하는 듯한. 결혼식이 끝나고 혜진 씨는 시댁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요. 박순자 씨가 혜진 씨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요.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요. 네, 어머님.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첫날 밤 혜진 씨는 상철 씨와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혜진 씨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불을 깔고 누워버렸죠. 여보,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피곤해. 자자. 상철 씨는 돌아눕고 말았습니다. 혜진 씨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똑. 새벽 4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혜진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박순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 씨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사시 정각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벌써 5분이나 지났어. 죄송합니다. 됐어. 빨리 세수하고 나와. 찬물로. 박순자 씨는 마당으로 나갔고 혜진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가에는 커다란 세숫대야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 4월 초 날씨가 쌀쌀했거든요. 왜 그래? 빨리 안 씻어? 박순자 씨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를 악물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찬물로 세수해야 해. 그래야 정신이 또렷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네, 어머님. 세수를 마친 혜진 씨는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오늘은 장 담그는 날이야. 잘 봐도.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니까. 박순자 씨는 커다란 독을 가리켰습니다. 메주를 이렇게 넣고 소금물을 부어. 비율이 중요해.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돼. 박순자 씨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해봐. 네.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주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워서 메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바닥에 떨어진 메주. 박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첫날부터 메주를 떨어뜨려? 죄송합니다. 됐어. 그건 내가 먹어. 네, 떨어뜨린 메주는 내가 먹는 거야. 그게 우리 집 규칙이야. 혜진 씨는 할 수 없이 바닥에 떨어진 메주를 주워 먹었습니다. 딱딱하고 짜고 흙맛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장 담그기가 끝나고 다음은 아침 밥을 지을 차례였습니다. 우리 집은 무쇠솥에 밥을 지어. 밥솥 같은 건 쓰지 않아. 박순자 씨는 무쇠솥을 가리켰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해. 센 불로 끓이다가 약한 불로 뜸 들여야 해. 그래야 밥이 맛있어.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 내가 해봐. 혜진 씨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뗐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세게 타오르거나 너무 약하게 꺼지거나 결국 밥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박순자 씨, 상철 씨, 그리고 혜진 씨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을 이렇게 질게 해? 게다가 타기까지 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은 찰밥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질은 밥은 싫어한다고. 박순자 씨는 밥그릇을 확 밀어냈습니다. 다시 해. 지금요? 당연하지. 빨리. 혜진 씨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시 지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이 정도면 먹을 만하네. 하지만 내가 굶어. 네, 밥을 잘못 지은 벌이야. 오늘 아침은 내가 굶는 거야.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을 굶은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상철 씨는 나가버렸습니다. 농사일을 하러 간 거죠. 혜진 씨는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순자 씨가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집안일이나 해. 네. 혜진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당 쓸기,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저녁 밥을 지었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박순자 씨와 상철 씨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반찬들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집은 최소한 10가지 반찬은 차려야 해.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처음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됐어. 오늘은 봐주지. 하지만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 그래도 저녁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혜진 씨는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며느리, 왜 그렇게 급하게 먹어? 우리 집은 천천히 먹는 게 예의야. 혜진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혜진 씨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1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고 밥은 2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년 동안 계속될 일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는 10kg이 빠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못 먹어서였죠.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며느리,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안 먹어?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먹는데. 그럼 왜 이래?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냐? 혜진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 할 말이 있어요. 상철 씨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하세요. 저 아침마다 굶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게 시집살이지. 엄마가 원래 그래. 하지만 나한테 엄마 욕하지 마. 엄마는 내 시어머니야. 공경해야지. 저는 욕한 게 아니라. 됐어. 자자. 나 피곤해. 상철 씨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혜진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혜진 씨는 명절이 기대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혜진 씨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추석에는 20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해. 20가지요? 그래. 전, 나물, 탕, 찜, 구이, 튀김, 떡. 다
다 해야 해. 우리 집은 대대로 그래왔어. 혜진 씨는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도 와. 손님들도 많이 올 거야. 최소한 30명분은 준비해야 해. 30명이요? 뭐, 문제 있어? 아니에요. 혜진 씨는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했고 밤 1시에 잤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잔 거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우고 떡을 만들고 손은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이 전 너무 두꺼워. 다시 해. 이 나물은 너무 짜. 다시 무쳐. 떡이 왜 이렇게 딱딱해? 다시 만들어. 박순자 씨는 끊임없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울면서 일했습니다. 장면 시누이들의 등장. 추석 당일 시누이 2명이 왔습니다. 큰 시누이 명희 당시 35세와 작은 시누이 은희 당시 32세. 둘 다 시집을 잘 가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언니, 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누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에 금반지를 끼고, 어머, 올케 처음 보네. 안녕하세요. 명희가 혜진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어? 은희도 거들었습니다. 밥은 먹습니다. 혜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음식 준비는 다 했어? 우리 배고픈데. 네, 준비했습니다. 명절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 나르고 설거지해야지. 언제 먹어? 박순자 씨의 말에 혜진 씨는 부엌과 식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반찬을 더 가져오고 가족들이 다 먹을 때까지 혜진 씨는 서서 일했습니다. 올케, 이 전 더 주세요. 올케, 물 좀요. 올케, 이국 짜요. 다른 거 없어요? 시누이들은 혜진 씨를 하녀처럼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고 나서 혜진 씨는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식은 밥 조금, 나물 조금. 혜진 씨는 부엌 구석에 앉아 그것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뭐지? 가족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30명분의 그릇 수백 개였습니다. 혜진 씨는 혼자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고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며느리, 빨리 안 끝내? 우리 차 마실 건데. 네, 거의 끝났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장면 시누이들의 방 청소. 올케, 우리 방 좀 치워줘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불도 새 걸로 갈아주세요.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은희도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시누이들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 혜진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느리, 아침 준비해야지. 박순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기증이 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다가 혜진 씨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혜진 씨. 박순자 씨가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일어나. 혜진 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혜진 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안 돼요. 박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집안일은 누가 해요? 당장 퇴원해야 해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됐어요. 며느리, 일어나. 집에 가자. 박순자 씨는 혜진 씨를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진 씨는 그날 오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혜진 씨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혜진 씨의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이 30년 동안 1년에 4번씩 총 120번 반복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고 혜진 씨는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혹시 임신? 혜진 씨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혜진 씨는 기쁜 마음으로 박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가 생기는 거야? 네, 좋아. 아들이길 바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박순자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임신한 며느리도 일은 해야 해. 네, 우리 집 며느리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 너도 그래야 해. 혜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 씨는 임신을 했지만 모든 집안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 왜 그렇게 느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더 빨리빨리 해. 박순자 씨는 끊임없이 다그쳤습니다. 임신 3개월 되던 어느 날 혜진 씨는 빨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쿵. 혜진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배. 혜진 씨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혜진 씨.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산입니다. 태아가 살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기. 혜진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병실에 박순자 씨가 왔습니다. 혜진 씨는 위로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 조심했어야지. 박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내 잘못이야.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혜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로는커녕 책망만 하는 시어머니.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빨리 다시 임신해야 해. 박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혜진 씨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 아기.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혜진 씨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 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혜진 씨를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우울해할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해. 장면 1년 후 마이너스 2번째 임신. 유산하고 1년 후 혜진 씨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않고 계단은 천천히 걷고 넘어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여전히 일을 시켰습니다.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없어. 일해야지. 임신 9개월이 되었고 혜진 씨는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박순자 씨는 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 마당 좀 쓸어. 어머님,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도 해야지. 우리 집 며느리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다니까. 혜진 씨는 배를 끌어안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기. 박순자 씨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들이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야. 하지만 혜진 씨에게는 한마디. 수고했어. 이제 둘째 준비해야지.
혜진 씨는 허탈했습니다. 출산 후 혜진 씨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벌써 일주일이나 쉬었잖아. 이제 일어나서 일해야지.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최소한 3주는 쉬라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 우리 집 며느리는 일주일 만에 일어났어. 혜진 씨는 할 수 없이 출산 일주일 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출혈도 계속되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혜진 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도 낳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혜진 씨는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잠은 하루에 34시간. 혜진 씨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혜진 씨가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자들은 8살, 딸은 6살이 되었죠. 혜진 씨는 이제 35살이었지만 45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허리는 굽었습니다. 10년간의 과로가 혜진 씨를 늙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혜진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혜진 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일 때문이었죠. 시누이들은 여전히 명절마다, 아니,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혜진 씨를 부렸죠. 옳게, 커피 좀, 옳게, 과일 깎아줘, 옳게, 내 옷 좀 빨아줄래? 혜진 씨는 시누이들의 하녀처럼 일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요.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명희가 박순자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줬잖아. 그래도 부족해요.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박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100만 원. 더는 못 줘. 고마워요, 엄마. 은희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차 할부금이 좀 밀렸어요. 도와주실 수 있죠? 박순자 씨는 또 돈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이 많으시네. 그런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잖아. 혜진 씨는 결혼 10년 동안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박순자 씨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것도 거의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님, 제 옷이 다 해져서 새 옷 하나 사도 될까요? 아직 입을 만하잖아. 조금 더 입어. 어머님, 화장품이 다 떨어졌는데. 화장품은 사치야. 며느리가 무슨 화장을 해? 혜진 씨는 자기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 상철은 여전히 혜진 씨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텔레비전만 보고 혜진 씨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혜진 씨가 말을 걸어도 응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외로웠습니다. 시집 온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혜진 씨는 4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50살처럼 보였죠. 엄마, 우리 반 친구 엄마들은 다 젊어 보이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아들이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혜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관리를 못해서.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 할머니 같대. 딸도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늙어 보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40살이 아니라 60살처럼 보였습니다. 장면 20년 후 마이너스 아이들 대학생. 시집 온 지 20년.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집을 떠났습니다. 혜진 씨는 이제 45살.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72살이 되었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며느리, 내 약 챙겨. 며느리, 내 밥 차려. 며느리, 내 발 좀 주물러. 혜진 씨는 이제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25년. 혜진 씨는 50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 손목 터널 증후군, 우울증, 불면증.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좀 참아. 나중에 가.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렵 박순자 씨는 마당에 큰 돌절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돌절구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쓰던 거야. 창고에 있던 걸 꺼냈어. 박순자 씨는 돌절구 옆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이 돌절구 소중한 거야. 절대 치우지 마. 네, 어머님. 혜진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돌절구 아래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2024년 3월 혜진 씨가 시집 온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봄 따뜻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박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혜진 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박순자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졸중입니다. 혈관이 막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설사 수술이 성공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과 함께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 박순자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혜진 씨는 유리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 하지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시어머니. 미움과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혜진 씨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혜진이에요. 혜진 씨는 박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진, 네, 어머님. 미안. 박순자 씨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해. 너무 힘들게 했지. 혜진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어머님, 돌절구 절대 치우지 마. 네, 돌절구 아래 내 거야. 박순자 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틀 후 박순자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2024년 3월 25일 향년 82세.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시누이들도 왔습니다. 엄마, 시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해방감도 느껴지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죠.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혜진 씨, 남편 상철, 큰 시누이 명희, 작은 시누이 은희.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이 집과 땅은 아들 김상철에게 상속한다. 둘째, 은행 예금 3억 원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눈다. 각자 1억 원씩. 셋째, 나머지 모든 동산은 며느리 김혜진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은 단순했습니다. 뭐야?
1억씩밖에 안 돼? 큰 시누이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 말도 안 돼. 작은 시누이 은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돈이 훨씬 많았어. 나 어릴 때 엄마가 금을 모은다는 얘기 들었거든. 금? 무슨 금?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금을 모았어. 금반지, 금목걸이, 금괴까지. 그런데 유언장에는 없잖아. 시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진 씨를 봤습니다. 옳게. 혹시 엄마 금 어디 숨긴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30년 동안 엄마 옆에 있었으면서 모를 리 없잖아. 장면 집안 수색 시작. 그날부터 시누이들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이불장, 부엌 찬장, 심지어 마루 밑까지.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금.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있을 텐데. 시누이들은 점점 더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올케가 먼저 가져간 게 분명해. 맞아. 올케가 숨겼을 거야. 시누이들은 혜진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금이 있는지도 처음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봐. 뭔가 숨기고 있잖아. 혜진 씨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혜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의 의심, 남편의 냉대,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 혜진 씨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죠. 그때 돌절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절구, 아래, 내 거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혜진 씨는 돌절구에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돌절구 아래 땅이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혜진 씨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땅,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혜진 씨는 손으로 흙을 헤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힌 것은 금색으로 빛나는 금괴였습니다. 이게 혜진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진짜 금괴. 혜진 씨는 계속 팠습니다. 하나, 둘, 셋. 금괴가 계속 나왔습니다. 10, 20, 30, 50, 70, 100.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혜진 씨 앞에는 총 150개의 금괴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금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현재 금 한 돈 가격 약 30만 원. 금괴 한 개 평균 무게 100돈. 금괴 한 개 100돈. 30만 원 3천만 원. 150겜 3천만 원 45억 원. 45억 원? 혜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절구 아래에 숨겨둔 금괴는 무려 45억 원어치였습니다. 혜진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개처럼 살았던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이 주어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걸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되지? 시누이들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몫을 요구할 것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혜진 씨는 일단 금괴를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돌절구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일단 비밀로 해야 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금괴를 발견한 다음 날 혜진 씨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금괴 생각뿐이었죠. 45억 원. 정말 내 거야? 아침이 되자 시누이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올케, 어젯밤에 뭐 했어? 큰 시누이 명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내 눈빛 봐. 뭔가 있어. 작은 시누이 은희도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올케,
정직하게 말해. 엄마 금 어디 숨겼어? 저는 정말 몰라요. 혜진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면 시어머니의 방 정리. 오후 혜진 씨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시누이들은 재산 찾기에만 혈안이었죠. 혜진 씨는 옷장을 열고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표지에는 197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 또 맞았다. 밥을 태웠다는 이유로 손등이 퉁퉁 부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나도 며느리니까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혜진 씨는 놀랐습니다. 어머님도 며느리 시절에 맞았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2년 8월 15일. 오늘도 굶었다. 시어머니가 반찬이 맛없다며 내 밥을 빼앗아 갔다. 배가 고프다. 하지만 참는다. 며느리는 참아야 하는 거니까. 1975년 3월 20일. 임신 8개월인데도 일을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 며느리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다고 하신다. 나도 그래야 한단다. 배가 무겁고 아프지만 참는다. 1975년 10월 1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고통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나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다. 앞으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나는 결심했다. 내가 받았던 고통을 다른 며느리에게는 주지 않으리라. 절대로. 혜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저처럼 고생하셨구나. 하지만 다음 일기를 보고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오늘 새 며느리가 왔다. 이름은 혜진. 착하고 순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며느리를 시험해야 한다. 과연 우리 집안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진짜 강한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일부러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30년 동안 만약 이 며느리가 30년을 버틴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혜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일부러 혜진 씨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1998년 7월 10일. 혜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4년이 되었다. 아직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 욕을 해도 때려도 굶겨도 묵묵히 버티고 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이 며느리는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2005년 12월 25일. 혜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11년.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한다. 나는 가끔 미안하다.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것은 시험이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2015년 1월 1일. 혜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1년. 이제 확신한다. 이 며느리는 진짜다. 나보다 더 강하다. 나는 10년 만에 시댁을 떠났었다. 하지만 혜진이는 21년을 버텼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모은 모든 금을 이 며느리에게 주기로. 2020년 6월 30일. 혜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6년. 한 번도 집을 나가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안다. 이 며느리만이 진짜 우리 집안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아들은 무능하고 딸들은 탐욕스럽다. 오직 혜진이만이 진짜 가족이다. 2024년 1월 15일.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다. 혜진아,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미안하다. 나를 이해해 주렴. 나도 며느리 시절에 똑같은 고통을 받았단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돌절구 아래에 금괴 150개가 있다. 시세로 약 45억 원어치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이 금괴는 모두 너의 것이다, 혜진아. 유언장에 나머지 동산이라고 적었으니
법적으로도 내 거야. 내 딸들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그 아이들은 탐욕스럽고 돈만 밝히니까 아들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그 애는 무능하고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도 못하니까 오직 너만이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30년 동안 고생한 대가로 혜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동안 받은 고통을 보상받아라.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렴. 사랑한다. 내 진짜 딸처럼. 혜진 씨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사랑했던 겁니다. 비록 그 방식이 잔인하고 가혹했지만 혜진 씨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대했는지. 30년간의 시집살이는 거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혜진 씨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장면 결심, 혜진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킬게요. 어머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혜진 씨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한 지 며칠 후 혜진 씨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시누이들이 고소한 거였습니다. 횡령 혐의로. 혜진 씨, 시어머니의 금괴를 가져간 적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금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자꾸 의심해서. 하지만 고소인들은 당신이 금괴를 숨겼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금괴를 발견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혜진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은 마당으로 나갔고 돌절구 근처를 살폈습니다. 여기 땅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네요. 파봐야겠습니다. 경찰이 삽을 들자 혜진 씨는 외쳤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 시어머님이 아끼시던 곳이에요. 수색 영장이 나왔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괴가 나왔습니다. 150개의 금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시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올케가 숨긴 거야.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시어머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거짓말. 증거 있어? 혜진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시어머님 일기장에 다 쓰여 있어요. 경찰서에서 일기장을 검토했습니다. 일기장 내용으로 봐서는 고인이 혜진 씨에게 금괴를 주려고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혐의가 벗겨지는 건가요? 일단 이것은 민사 문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괴는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 그때 혜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씨, 저는 변호사 최민준입니다. 박순자 씨의 친구였습니다. 네, 만나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를 만난 혜진 씨는 놀랐습니다. 변호사는 영상 유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돌절구 아래 금괴 150개는 모두 혜진에게 준다. 이 영상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판에서 영상 유언과 일기장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금괴 150개는 피고 혜진 씨의 정당한 상속 재산입니다. 혜진 씨는 승리했습니다. 시누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시누이들의 비리까지 폭로했거든요. 원고들은 고인을 평생 착취했습니다. 결국 혜진 씨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0년,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명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혜진 씨는 강남에 새 집을 구입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여행을 다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혜진 씨는 금괴를 팔아 며느리 상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며느리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준호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혜진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2년 후 재혼했습니다. 지금 혜진 씨는 60살,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좋은 아침이야. 30년의 지옥을 견뎌낸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천국뿐입니다. 여러분, 혜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30년의 고통 끝에 찾아온 45억 원의 금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혜진 씨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혜진 씨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혜진 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졌죠. 혜진 씨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혜진 씨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힘내세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보상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